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4% 고율의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또 중국의 맞불 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보복에 나선 상황이고 중국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미중 관계의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지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치킨 게임이 계속 치닫는 양상입니다. 관세 상황 정리해보고요. 중국 증권행정연구원 안유아 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어떻다라고 보여지세요? 사실 뭐 트럼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이 공동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달러 패권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이 일정 부분 회귀해야 된다는 거 확실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대외에서의 제조 비용을 올리고 미국 국내에서의 제조 비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업들이 미국 국내로 회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는 전략으로서 관세를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게 공급망이 이미 굉장히 글로벌화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임기 4년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그렇게 우리가 제조업 공급하는 하다못해 그 연필을 만드는데도 수십 개의 공급망이 조립이 돼서 연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뭐 하물며 다른 제조업은 또 말할 나위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지는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하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네.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관세라는 정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실패가 됐을 때는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미국 달러의 패권을 잃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3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역사적 교훈이 있잖아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그 관세 법안이 결과가 이미 나왔거든요. 네. 당시에도 1,028명이 되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관세 조치 취하면 안 된다. 근데 당시 후보 대통령이 안 듣고 계속 고집해, 당시에도 공화당이거든요. 예. 고집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막 1929년 경제공황의 거의 40년대 그 이후로 80년대까지 끌어오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역사는 실패라는 걸 이미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실물 무역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실물 무역에서는 적자지만 사실은 우리가 금융 무역에서는 특히 요즘에 말하는 클라우드 자본, 네. 플랫폼 자본은 다 흑자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테슬라 포함해서 이게 클라우드 자본, 플랫폼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파는 이 클라우드 자본은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지금 흑자 규모는 2,8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데만 관세를 때린다는 거는 자기네 이익을 보는 부분은 말을 안 하고 사실은 상당 부분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고 또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남겨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간 달러들이 다시 미국 자본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주가를 엄청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최고 갔을 때 3조 8천억까지 갔어요. 시가총액이. 저 3조 그러니까 클럽. 캐피탈 게인에서 돈을 남기고. 예. 근데 무역을 향해서만 실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는 손해본다, 침략당했다, 뭐 착취당했다 이러면서 관세를 따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더 빨리 약화시키는 뭐 해방의 날이 아니라 더 빨리 몰락하는 걸 가속화하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시스템 네. 내에서는 금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클라우드 자본이라는 게 이제 네. 금융도 포함되잖아요. 네. 금융과 플랫폼 그렇죠. 이제 기업들. 근데 네. 이제 지금 보통은 금융기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면서 기존에 무역 적자 있던 부분들을 더 빼갈 수 있었는데 중국은 이제 그걸 실패했잖아요. 네. 중국이 막았죠, 결국은. 네. 잘 막은 건지 안 막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잘 막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런 관세 이제 현물
시장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그렇죠. 어떠신가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WTO 체제 내에서는 글로벌화에서는 미국이 양쪽에서 돈을 남겼죠. 하나는 실물에서도 굉장히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셌어요. 사실 2009년까지도 제조업 1위가 미국이었어요. 29% 차지했거든요. 네. 지금 확 떨어졌는데 지금 중국이 1위입니다. 근데 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이 제조업에서 글로벌화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계속 개방을 외쳤던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또 금융 자본으로 해서 또 개발 기회를 많이 남겼죠. 뭐 한국에 많이 왔었고 또 중국에 가서도 중국 5대 은행들이 대부분 미국 자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JP모가 엄청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 터지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한순간에, 왜냐면 미국 국채를 당시 외환보유액이 80%를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빡 터지니까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중국 정부가 뭘 느꼈냐면, 아무리 이 실물 무역에서 이익을 많이 남아도 네. 그게 외환보유액으로 표현이 됐는데 결국 금융에서 다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위안화 국제화를 정식 2009년에 실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본시장은 자본 항목 계속 개방 안 했죠. 안 했죠. 왜냐하면 한국 경험을 굉장히 참고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안화 국제화를 하고 자본 항목은 개방을 안 하니까 미국이 잘하는 헤지 펀드들아 이런 펀드를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공매도나 이런 수법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어떤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한머니가 들어갔다 안 되니까 네. 금융에서는 남기기 힘들었죠. 근데 지금 또 제조업에도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이 흑자 국가로 되고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제조업이 올라와 버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보기에는 이제는 WTO 체제가 자기네 입장에서는 손실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계속 글로벌 협력을 말하고 다자가 협력을 말하고 개방을 말하고, 미국은 계속 보호주를 얘기하고 결국은 본질은 경쟁력의 변화였죠. 그러니까 항상 자국 이익 중심으로 네네. 자기네 잘할 때는 개방, 못하니까 닫겠다. 지금 각 국가별로 다 자기 자국이 우선입니다. 네. 공급량이 더 늘어난 부분을 네. 중국이 일부러 드라이브를 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보통 이제 중국 공장들은 만들 때 네. 제가 들을 때는 한 1.2배 정도를 목표로 만든대요. 내수 다 쓰고도 네. 남은 만큼을 무조건 만들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실제 수출했을 때는 그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아무도 없게 세팅을 해버린 상황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코로나 때 한번 이제 봤더니 진짜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했더니 갑자기 러시아 돈을 확 막아주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또 그냥 진짜 달러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금을 살 수밖에 없었고 네.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안 하면 말씀하셨듯이 패권을 뺏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실제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더 패권을 빨리 뺏기는 네. 거꾸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역효과가 날 수도 오히려 있다. 거꾸로 지금 네. 뺏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뺏기는 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네. 글로벌하게 이 구조 자체가 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좀 길게 보면.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굉장하게 내시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게임 상대자가 엄청나게 서로 게임 파워를 하면서 결국 내시 균형, 그러니까 협력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인데 미국이 지금까지는 단일 패권주의였어요. 그러니까 헤게모니였죠. 아무도 미국을 상대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단독 패권주의 하에서는 전 세계 무역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규칙 기반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절대 강국이기 때문에 많은 작은 나라들 그리고 많은 굉장히 약한 나라들을 서로 마음을 오픈해서 무역하게 하려면 이게 헤게모니 국가를 믿게 해야 돼요. 그런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큰 나라보다 헤게모니 국가가 우리 규칙을 정할게, 이걸 지킬게 이래야 많은 나라 들어옵니다. 그게 WTO 체제였어요. 미국이 가장 센 나라니까 그 규칙 기반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내수 균형에서 만약에 도전자가 커졌어요. 그래서 얘 실력까지 왔어요. 그럼 둘이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럼 둘이 막 이렇게 막 경쟁하는 상황이 오면 절대적 강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절대적 강자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규칙 기반을 무시하고
파워 기반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싸워요. 싸우다가 둘이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이제는 서로 못 이기는 상황하고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세계는 다시 규칙 기반으로 가요. 그럼 다시 중간에 짧게 규칙 기반으로 있다가 결국 이 상황에서 만약에 후자가 도전자가 치고 올라가서 다시 헤게몬을 장악하면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힘으로 또 이 처음에 1등자를 누르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완전히 패권 국가가 바뀌어버리면 다시 또 세계는 규칙 기반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단계냐면 원래 헤게모니 국가와 지금 도전자가 막 치열하게 힘의 균형 싸우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패권 국가가 힘으로 누르는 과정이고 그럼 둘이 막 출혈하면서 싸울 거야 한동안. 그러다가 둘 다 손해보면서 중간에 짧게 또 다사 규칙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에 정말 계속 이겨버리면 예를 들면 뭐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그러면 다시 또 중국 주도의 어떤 파워 게임 질서로 가겠죠. 그러면 또 이 미국은 그때는 당혹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먼저 힘의 균형으로 밀어버렸는데 얘네가 읽어버리면 그때 가서 자기네 규칙 기반으로 말해버리면 너 그때 너는 왜 힘의 균형을 해서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카드 쓰는 걸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WTO 같은 경우도 거꾸로 중국이 지금, 예. 소송을 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자기네는 파워 게임으로 가버렸죠. 근데 혹시나 만약에 어느 날인가 중국이 완전히 헤게몬을 잡게 되면 그때 가서 미국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많은 나라들한테 야 우리 기축 기반으로 하자. 이러면 누가 말 듣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트럼프 미국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먼 데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요 사이에 있으니까 세계가 혼란이 온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중국이 이런 고유력 관세를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할 네. 수 있는 상황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중국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네, 중국이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 그러니까 지금 본질이 중국이 생각하는 미중 갈등의 본질은 뭐냐면 중국은 잘못한 게 없다. 네. 우리는 그냥 시장 원리로 그리고 WTO 체제에서 시장 경쟁으로 했더니 우리 완벽한 국내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먹혔고 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경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네. 미국이 거기다 대고 너는 절대 우리를 좋아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잘 살면 안 돼. 너는 우리를 좋아하면 안 돼. 이렇게 중국이 그냥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아무 말 들어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만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다시는 잘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요 자리에 요대로 있을 겨. 이렇지 않은 이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중국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게. 네, 그래서 뭐 과시 내려해서 뭐 어째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원죄, 미국이 생각하는 건 중국이 원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합의를 할 수 없겠네요. 없죠. 왜냐하면 합의가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세가 이미 네. 첫 임기 때 트럼프 임기 때 이미 25% 때렸어요. 그리고 바이든 와서 그 취소는 안 했어요. 네.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어사부터 10%, 20% 때렸죠. 네. 그리고 이번에 34% 때렸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 관세 아까 50% 추가했죠. 실제는 104%가 아니라 129%입니다. 그러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 탈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00% 때려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굉장히 100% 넘어가면 이미 게임이 어제는 끝난 거예요. 제품 가격 2배 이상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안 보는 거지. 아니 그래서 중국은 그럼 버틸 네. 수는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서로 목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둘 다 엄청난 출혈이 나는 거죠. 엄청난 네, 출혈. 왜냐하면 지금 산업 구조를 보면 예.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7대 산업이 전체 두 나라 무역의 95%를 차지해요. 이 7대 산업이. 근데 구조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가전, 생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이 절대적으로 반도체까지 네. 미국에 수출합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건 딱 한 가지 종목이에요. 장비입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중국은 절대적으로 장비가 전반적으로 장비 산업이 중국이 약해요. 그래서 이 수출입 무역 구조를 보면 장비, 기계 장비나 이런 장비가 주로 중국에 수출하고 사실은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군사무기, 네. 비행기,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전략적 경쟁자라고 하니까 절대 수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실제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높은 거 수출하면 바로 무역 적자가 해결되거든요. 네. 그렇잖아. 자기네 경쟁력 있는 거 수출해야 또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중국이 100개 간다고 수출을 절대 안 해. 보호주의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잘하는 건 수출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네 경쟁력 없는 데서는 중국이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싸게 하니까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리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주식을 사야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중국 보기에는 도리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건 서로 윈윈이잖아요. 네. 걔 내내 잘하는 걸 우리한테 다 수출하면 무역 적자가 바로 해결돼요. 반도체만 수출해도 무역 적자 해결되고 군사 무기만 수출해도 무역 적자 해결되고. 근데 근데 전쟁 나를 쏠 줄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잘하는 건 안 하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말 도리 안 따진다는 거예요. 기술 유출될까 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잘하는 거는 무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군사 경쟁이잖아요. 네. 패권 경쟁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기는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산업 구조의 문제죠. 결국 산업 깨면 자기네 다른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던지. 근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애플 하나 예를 들게요. 애플, 예. 애플이 최저 사양가가 $600라고 우리가 네, 했을 네. 때 거기에 애플이 요 회사가 벌어간 돈이 $329예요. 근데 중국에서 다 만들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실제 $600 중에 중국이 벌어가는 거는 6.45달러밖에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나머지 맞아요. 누가 벌어간지 알아요? 미국, 애플. 한국이 $80 벌어가고 네. 독일이 $16 벌어가고 프랑스 한 $1 이런 게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이 흑자를 남기는데 중국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중국에서 나가니까 중국이 흑자를 남기지만 실제는 뭐예요? 다국적 기업이 다 벌어간 거예요. 숫자만 중국에 기록이 됐는데 왜 우리를 다 때리냐 이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돈은 내내 벌어가고. 왜 그냥 무역 수지만 이렇게 우리 숫자로 남긴 거고 우리는 돈을 못 버는 건데 왜 우리를 때리냐 이거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 안에 부품 다 따지고 보면 다 해외 선진국이 벌어가거든요. 근데 애플은 뒤에 써 있잖아요. 메이드 인 디자인 바이 맞아요. 캘리포니아잖아요. 메이드 인 맞아요. 어디라고 안 써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관세 전쟁이 계속하면 누가 손해겠어? 답이 나왔잖아요. 다국적 기업이 손해죠. 사실은 그렇죠. 애플이 제일 크게 손해 볼 거고 테슬라도 중국에서 세계에 수출하는 걸 다 중국에 생산해요. 얘네들이 가장 지금 주가가 반토막 넘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납품하는 데만 힘든 거네요. 그러면 이제 $1도 힘들어지고. 한국도 전 세계 글로벌 공방에 다 이렇게 노출이 연결이 됐잖아요. 돼 한국 산업 특징이. 네. 그래서 이런 한국 같은 나라들,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가장 크게 이 공급망 붕괴에서 타격이 크죠. 네. 그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맞아요. 여기에서 또 이제 미국이 조금 더 AI 패권 전쟁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그 AI 관련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정작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해외에서는 어떻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중국 기업인들하고 대화 나누면 예, 예. 중국하고 미국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혁신을 하는 나라고 네. 그러니까 영에서 일을 만드는 네, 네.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핵심 국가고 중국은 뭘 잘하냐면 일에서 엔계를 만들어내는 걸 잘한다. 다시 말해서 응용과 모방을 잘한다. 그렇죠. 근데 응용과 모방을 하는 나라와 혁신 나라는 한 등급이 아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맞다. 그냥 다르다. 그러니까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딥시크가 나온 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처음으로 중국도 이제는 0에서 1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게 외국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보다 정작 중국 사람들한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혁신을 어떻게 해? 이거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못해. 이런 굉장히 과학기술 좀 패배주의가 좀 성행했어요. 우리는 항상 응용만 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딥시크의 출현으로 우리도 할 수 있네 이러면서 지금 중국 특히 젊은 애들이 뭐 탕핑 이런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확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네. 이제 그래서 지금 중국 공대 워낙 공대가 셌지만 지금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이 다 공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영에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